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9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도록 하세요. 자, 현재 수온이 15도씨이고 평균 수온이 5도씨일 때 수심 2.5m의 물에 1제곱미터에 걸친 열 전달 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열 전달 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당연히 어떤 단위를 기준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열 전달 속도의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나와 있는데 지금 킬로칼로리가 들어가 있는 단위가 5.8 킬로칼로리 퍼 아워 제곱미터 도시 퍼 미터죠. 이 단위를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단위를 만들어내면 돼요. 자, 그래서 킬로칼로리가 있어야 되고 아워, 나머지 단위를 다 없앱니다.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조건 자체 내에서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자, 물 1제곱미터에 수심이 2.5m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제곱미터의 수심이 2.5m. 그러면 이 단위를 여러분들이 환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그리고 온도차. 온도는 15도씨와 5도씨의 온도차. 그럼 온도가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 전체적인 단위가 없어지면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만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23.2 킬로칼로리 퍼 아워.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상 단위 환산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 아주 기본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지표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번이 지표수는 지하수보다 경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자, 경도라는 것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와 지표수를 비교하면 지하수가 경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지표수는 지하수에 비해서 부유성 유기물이 적다고 되어 있어요. 지표수는 부유성 유기물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지표수는 지하수에 비해서 부유성 유기물질이 많다 이렇게. 그리고 지표수는 지하수에 비해서 각종 미세물과 세균 번식이 활발하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수는 지하수에 비해서 용존된 광물질이, 여기서 용존된 광물질이라는 것은 무기물을 뜻합니다. 무기질. 그래서 무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적게 함유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표수와 지하수를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했을 때 비교를 해서 많이 출제하니까 여러분들도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하천에서 유기물의 분산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20도씨에서 BOD를 측정했을 때 K1이 0.2 per day, 실제 하천 온도가 18도씨일 때 탈산소 계수 per day는 얼마인가? 보정 계수는 1.035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온도를 보정했을 때 주어진 20도씨에서 K1이 0.2 per day거든요. 그럼 20도씨에서 K1 곱하기 보정 계수 1.035의 T-20성. 여기서 T라는 게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고자 하는 몇 도씨가 될까요? 18도씨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K1 0.2 per day, 보정 계수 1.035, 그리고 18도 마이너스 20도를 하게 되면 20도씨의 K1이 18도의 K1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질은 온도를 보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보정 계수를 이용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미생물의 신진대사 과정 중에서 에너지 발생량이 가장 많은 전자수용체는, 자, 여기서 에너지 발생량이 가장 많은 전자수용체라고 하면 산소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부영양호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부영양호라는 것은 영양염류가 많아서 조류가 많이 번식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자,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그리고 높은 영양염류, 조류의 과다 발생, 그리고 생물종의 다양성 증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생물종의 다양성 증가가 아닌 거, 생물종은 우리가 감소하겠죠? 따라서 바르게 표현된 것은 답은이죠. 그래서 부영양화의 특성은
생산과 소비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높은 영양점 주고 생물종의 다양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이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을 보시게 되면 산성비를 정의했을 때 기준이 되는 수소이온 농도는 얼마죠? 5.6 이하를 뜻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의를 나타냈을 때 강우의 농도, 빗물의 농도와 대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가 평형이 되는 상태를 5.6 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산성비를 일으키는 주 원인 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또 뭐가 되는 거죠? 염화수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번 문제는 BOD에 대한 COD에 대한 계산하는 문제네, 그죠? 자, 7번. 폐수의 분석 결과가 COD가 400mg/L였고 BOD5가 250mg/L였다면 NBD-COD는 얼마인가? 탈산소 계수 K연은 0.2/day, 미수가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치 10 또는 미수가 10이라고 그랬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NBD-COD를 계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COD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BD-COD와 분해가 되지 않는 NBD-COD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따라서 NBD-COD라는 것은 COD에서 BD-COD를 빼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BD-COD라는 것은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COD거든요. 그래서 BODU를 BD-COD라고 해요. 그럼 BODU를 뭐를 이용해서 계산하죠? BOD5를 이용해서 BODU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BOD5 공식에 보면 BOD5는 BODU 곱하기 1-10의 -K1T로 계산하니까 여기에서 BODU를 계산을 하는 거죠. 자, BOD5 250mg/L 그리고 K1이 0.2/day 그리고 T라는 것은 5일 BOD니까 5일. 따라서 BODU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277.78mg/L가 나왔어요. 자, COD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COD가 지금 자, 문제 조건에서 COD가 400mg/L예요. 따라서 400mg/L에서 BD-COD, BODU라는 값 277.78mg/L을 빼주시면 NBD-COD는 122.2mg/L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수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 해수입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는 얼마죠? 3에서 4로서 담수에 비해서 어때요? 큽니다. 그리고 답은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나 수압, 수심 등과 관련이 없다고 그랬어요.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염분이나 수온이나 수압의 함수죠. 그래서 수심이 깊을수록 밀도는 어때요?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염분은 적도 해역에서 높고 남북 양극 해역에서 낮죠. 그래서 적도에서는 높고 극지방에서는 낮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해수 내 전체 질소 중에서 35% 정도는 암모니아성 질소, 유기질소 형태이다. 따라서 정답은 틀린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번에 보시면 수온주의 높이가 300mm는 수주 몇 mm에 해당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수온주의 비중을 계산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수온주의 비중은 1332mH초에서 760mHg를 나눠줘요. 그러면 13.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13.6이라는 것은 mH초에서 mH 값을 나눠서 나왔기 때문에 mH2를 mHg로, mHg를 mH2로 전환했을 때 사용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mHg에 곱하기 13.6을 하면 mH2, mH2에 나누기 13.6을 하시게 되면 mHg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300ml 수온주, 다시 말해서 300ml Hg니까 얼마를 곱하죠? 13.6을 곱하면 4080ml H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여름 정체 기간 중에서 호수의 깊이에 따른 CO2와 DO 농도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표수청에서는 CO2 농도가 DO 농도보다 높다 그랬어요. 자, 표수청에서는 CO2 농도가 DO 농도보다 낮죠. 그래서 CO2 같은 경우에서는 심청에서 많이 높고 그 다음 DO는 표청에서 많이 높기 때문에 표청수에서는 DO의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심해층에서는 DO의 농도는 매우 낮지만은 CO2의 농도는 표수층과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DO 같은 경우 심해층에서는 깊은 지점에서는 DO가 거의 없죠. 반면에 CO2는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CO2 농도보다 DO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CO2 농도와 DO 농도는 같은 지점 깊이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호수가 있다고, 해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DO 같은 경우에서는 표층에서 DO가 높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기울어져요. 반면에 CO2 같은 경우에서는 표층에서 CO2 농도가 낮아요. 근데 심층으로 갈수록 CO2가 많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생긴다. 그런 뜻이겠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초기 농도가 100mg/L인 오염물질의 반감기가 10일이라고 했을 때 반응 속도가 1차 반응을 따를 경우에 5일 후에 오염물질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반응조를 나타냈을 때 지금 초기 농도가 얼마냐 하면 100mg/L예요. 자, 여기서 자, T가 10일 때 반감기를 적용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반감기를 적용하니까 CT는 실제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mg/L가 되는 거예요. 반이 줄었으니까. 자, 그리고 시간이 T가 5일 동안 경과했을 때 우리가 계산하는 CT를 계산을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 식은 반감기가 주어졌을 때, 자,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T, 이게 반감기식이에요. 자, 그 다음 1차 반응식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 곱하기 T.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감기에서는 자, C0 100분의 50을 하면 2분의 1이잖아. 농도가 필요 없어요.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며칠? 10일. 자, 10일을 넣으면 K가 나와요. 그래서 이 K를 어디에 넣느냐 하면 2번식에 대입하는 거죠. 자, 2번식에서 시간은 얼마죠? 5일. 자, 그리고 초기 농도는 100mg/L. 따라서 CT를 계산해 주는 문제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는 유형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1번은 반감기를 통해서 K를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K를 계산한 것을 2번식에 대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T를 마지막으로 계산해 주는 문제죠. 그래서 70.72mg/L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통도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험 대상 미생물의 50%가 치사시킬 수 있는 유출수 또는 시료에 녹아있는 독성 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50%를 치사시킬 수 있는 유출수 또는 시료에 녹아있는 독성 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은 LD가 아니고 LC50입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폼알데하이드 200mg/L의 이론적인 COD 값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호기성 분해를 한번 시켜봅시다. HCHO 플러스 산소하고 결합했어요. 그러면 일단 CO2가 나오고 H2O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C가 1개예요. 그럼 여기도 1개. H가 2개, 여기도 2개. 이를 곱하면 산소 2개, 그리고 여기는 1개. 합이 3개죠. 그럼 여기에 1개를 줬어요. 그럼 여기 몇 개 와야 되죠? 2개가 와야 되니까 2분의 2는 1이네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폼알데하이드의 분자량이 30이거든요. 따라서 30g일 때 필요한 산소는 32g. 자, 그리고 폼알데하이드가 200mg/L이 떠요. 따라서 COD라는 게, 이론적인 COD라는 게 뭐를 뜻하는 거냐 하면 산소량을 뜻하죠. 여기 OD라는 게 산소 요구량입니다. 따라서 COD는 산소량이니까 COD를 해서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CO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213.33mg/L의 산소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호기성 분해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시키느냐가 문제를 얼마만큼 잘 풀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반응조에 주입된 물감의 10%, 90%가 유출될 때까지의 시간을 각각 T10, T90이라고 할 때
모릴 지수는 T90 나누기 T10으로 나타낸다. 이상적인 플러그 반응조인 경우에 모릴 지수의 값은, 자, 모릴 지수의 값은 1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반드시 또 외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표를 만들어요. 지금 여기 있는 표 자체를, 자, 이렇게.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CFSTR 그리고 PFR 이렇게 자, 그리고 분산수, 모릴지수, 그리고 지체시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부터 외우느냐 하면 PFR부터 0, 0, 1 대각선을 올려요. 그럼 1이 올라가죠. 무한대 클수록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지체시간을 외울 필요가 없죠. 여기는 제로가 있는데 여기는 제로가 없어. 그래서 제로를 한 개 줘. 그러면 동일하다, 같다. 그죠? 그럼 모릴지수의 값은 지금 여기서 모릴지수는 PFR에서 1, CFSTR에서 클수록 뭐 어떤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가 지금 나오잖아요. 상당히 중요한데 외우는 거예요. 0, 0, 1 무한대로 0, 0, 1 대각선으로 보내고 무한대 클수록. 자, 여기는 제로가 있으니까 여기는 없어. 제로 줬어. 그러면 두 개가 같다. 그럼 이 표를 이해할 수 있겠죠. 표를 이해해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처리 공정의 미생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답은 활성 샐러지 공정 내의 미생물은 수도모나스와 이제 여기 보면은 탈질에 관계되는 미생물들이 나오네. 그죠? 자, 답은 사상성 미생물인 프로토조아가 나타나면 응집이 안 되고 샐러지 벌킹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답은 질산화를 일으키는 박테리아는 니트로조모나스와 니트로박터 등이 있다. 다음 포기조의 호기성 및 이미성 박테리아는 새로운 세포를 변화시키는 합성 과정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유기물의 일부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틀린 내용을 찾아보면 나번에서 사상성 미생물은 프로토조아는 우리가 사상성 미생물이 큰자이라는 곰팡이잖아요. 프로토조아라는 것은 우리가 원생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상성 미생물의 대표적인 게 스페로티러스죠. 그래서 사상성 미생물이 스페로티러스가 나타나면 응집이 안 되고 샐러지 벌킹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조아가 아니고 스페로티러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기성 폐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가만히 유기성 폐수의 생물학적 산화는 수소 세균에서 생산되는 산소로 진행되므로 화학적 산소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답은 생물학적 처리의 영양 조건에는 탄질 소비, 온도, 공기 공급 정도 등이다. 답은 유기성 폐수는 CHO를 주성분으로 하고 소량의 NPS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답은 미생물이 물질 대사를 일으켜 세포를 합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생성된 세포량은 합성된 세포량에서 내호흡에 의한 감량을 뺀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면 유기성 폐수의 생물학적 산화는 공기 중에 산소가 녹은 용존산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존산소라고 이야기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은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 용존산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학적 산화와는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가번입니다. 그리고 16번 같은 내용에는 산업계사에서는 문제가 어려운 내용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출제되게 되면 문제를 똑같이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와 답을 한번 일단 봐놓으시고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답만 봐놓으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촉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만히 반응을 느리게 하는 효과를 역촉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빠르게 하는 것을 정촉매라고 하죠. 반응의 역할에 따라서 반응 후에 본래 상태로 회복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는 반응의 역할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 후 본래 상태로 회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응의 최종 평형 상태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수질 모델링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하천의 수리학적 모델, 수질 모델, 독성 물질의 거동 모델 등을 고려해서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수질 항목 간의 상태적 반응 기작을 스트레트펠퍼스의 식을 수정했다. 수질이 저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상세히 고려한 모델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문제 자체를 이렇게 우리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나마 다른 우리가 모델링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여기서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WASP5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로 연관을 지어서 답을 찾도록 합시다. 자,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WASP5 모델이다. 이렇게 그냥 아예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나오지만은 한 번 정도는 봐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한번 출제됐다는 소리는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면 탈산소 계수가 상용대수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상용대수를 기준을 한다는 것은 미수를 뭐를 쓴다는 소리죠? 10을 쓴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0.1 per day인 폐수의 BOD5가 200mg/L이다. 이 폐수가 3일 후에 미분해되고 남아있는 BOD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3일 후에 미분되어서 남아있는 BOD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얘는 소모 공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잔존 공식을 계산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3일 후 잔존 BOD를 계산하면 3일 후 잔존 BOD는 BOD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K1T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BODU가 필요해요. 그러면 BOD5를 줬다는 소리는 BODU를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 BOD5는 BOD6 곱하기 1-10의 마이너스 K1T. 그럼 BOD5가 지금 200mg/L. K1이 지금 얼마죠? 0.12 per day. 그리고 5일 BOD니까 5일. 따라서 BODU로 정리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그럼 이 값을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우리가 지금 BOD3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BOD3에서 BODU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BOD5를 이용해서 BODU를 계산한 거거든요. 따라서 BODU를 대입하고 K1은 똑같습니다. 0.12 per day. 그리고 T는 3일 BOD니까 T는 3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3일 BOD는 잔존 공식을 써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116.59mg/L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미수도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미수가 상용대수를 기준하기 때문에 미수를 전부 다 10을 사용한 거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미수입니다. 미수.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 100g에 30g의 NaCl을 가했을 때 용해시키며 몇 퍼센트 W/W의 NaCl 용액이 존재되느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중량 퍼센트를 계산했을 때 용질 플러스 용매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니까 자, 지금 100g이 뭐예요? 용매, 물이니까. 자, 그리고 30g의 NaCl이 뭐예요? 용질. 그러면 자, 30g 플러스 100g 분의 30g 곱하기 100. 그러면 23.08%라는 지금 W%를 우리가 계산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시면 SS가 8000mg/L인 분뇨를 전 처리해서 15%, 1차 처리해서 80%의 SS를 처리하였을 때 1차 처리 후에 유출되는 분뇨의 SS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처리에서 전 처리에서 15 그리고 1차 처리에서 80%를 제거했어요. 그러면 1차 처리 후에 유출되는 분뇨의 SS 농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자, 효율을 나타냈을 때 농도를 가지고 효율을 나타내고 그리고 각 장치의 효율을 가지고 우리가 토탈 효율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처리의 효율이 0.15, 1차 처리 효율이 0.8, 그리고 유입수의 농도가 8000mg/L. 그럼 뭐가 나오죠? SS0가 나오죠. 계산할 때는 여기서 1-1-를 둘 다 날리면 돼요. 그런 다음에 계산하시면 SS0는 1360mg/L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토탈 효율을, 농도가 주어졌을 때 토탈 효율과 효율이 주어졌을 때, 각 처리 장치의 효율이 주어졌을 때 토탈 효율, 두 가지의 토탈 효율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우리가 식을 합쳐서 푸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산성폐수 중에 존재하는 용존 무기탄소 및 용존 암모니아의 기체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적정한 처리 방법은, 자, 일단 우리가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용존이라는 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가 있는 무기탄소 그리고 노가 있는 암모니아를 처리하는데 일단은 탈기법을 써요. 공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요. 그러면 용존 무기탄소는 pH가 4에서, 그리고 용존 암모니아는 pH 10에서 탈기법을 쓴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기 탈기법은 다 똑같이 써요. 그러면 용존 무기탄소는 pH가 4, 그리고 용존 암모니아는 pH가 10.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처리하는 것을 공기 탈기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길이가 23m, 폭이 8m, 깊이가 2.3m인 직사각형 침전지가 3000m의 삼성퍼데이의 하수를 처리할 때 표면 부하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계산하는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표면적이에요. 자, 표면적이라는 건 뭐예요? 표면적이라는 것은 물이 가두어져 있는 수면적, 다시 말해서 폭과 길이를 곱한 값이에요. 왜 폭과 길이를 곱한 값이냐면, 자, 우리가 장방형을 보면 자, 이렇게 뭐 반대로 나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면적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폭과 길이, 높이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이 수면적이니까 폭 곱하기 길이가 수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대신에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는 거죠. A 대신에 길이 곱하기 폭이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유량이 얼마죠? 3000m의 삼성퍼데이. 자, 그리고 길이가 23m, 폭이 8m예요. 그래서 23m와 8m를 하면 16.30m/day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표면 부하율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죠. 그래서 팁을 보면서 표면적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처리 방법 중에서 고액분리법이 아닌 것은, 고액분리라는 것은 뭐냐면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방법을 고액분리라고 그래요. 자, 갑은 부상분리법, 그리고 원심분리법, 여과법, 이온교환법, 전기투석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전기투석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게 아니죠. 해수를 담수화로 만드는 시설이에요. 자,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특성에 적합한 처리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소함유 폐수는 수산화 제2철 공침법, 그리고 시한함유 폐수는 오존 산화법, 유가크롬 폐수는 알칼리 염소법, 카드뮴 함유 폐수는 황화물 침전법. 알칼리 염소법은 주로 어떤 물질을 처리하나요? 시한화합물을 처리하죠. 반면에 유가크롬 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무겁기 때문에 OH-라는 수산화물을 집어넣어서 처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침전을 시키는 게 유가크롬이죠. 그러면 유가크롬 자체는 처리를 못해요. 일단 환원제를 이용해서 삼가크롬으로 환원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OH를 주입해서 우리가 침전을 시키는 거죠. 삼가크롬을 침전시켜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오존 살균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가만 오존은 비교적 불안정하여 공기나 산소로부터 발생시킨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오존은 강력한 환원제가 아니고 살균제이기 때문에 산화제죠, 산화제. 그리고 염소와 비슷한 살균력을 갖는 게 아니고 염소보다는 월등하게 살균력이 높죠. 그래서 가장 강한 살균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존 처리는 용존 고용물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왜? 잔류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잔류성은 용존 고용물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물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소리죠. 자, 그 화합물은 염소 및 염소 화합물만 총용존 고용물을 가지고 잔류성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오존 처리는 암모늄 이온이나 pH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pH 영향을 받는 것도 뭐죠? 염소 소독 하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